아들 범석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탐스럽게 익은 한라봉을 따느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한 오후였습니다. 쨍한 제주의 햇살 아래 땀방울이 턱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지만 마음만은 보송보송했지요. 올해는 유난히 과실이 실해서 서울 사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에게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웃음이 걸렸거든요. 엄마, 이번 주에 진짜 올라오는 거지?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제가 모를 리 없지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요. 그럼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흑돼지 오겹살 두툼한 걸로 사놨고 너희 집사람 좋아한다는 오메기 떡도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집 걸로 맞춰놨어. 제 신난 목소리에 비해 아들의 대답은 한 박자 느렸습니다. 아마 제 옆에 없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랬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저편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진짜 오신대? 갑자기 며느리 최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라니요. 한 달 전부터 아들과 날짜를 조율했던 일인데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귀찮음과 짜증의 기운이 제주까지 날아와 제 심장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이 나이쯤 되면 웬만한 가시돋친 말은 바람소리려니 하고 넘길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 범서가. 그럼 토요일에 김포공항에서 보자. 엄마가 짐이 좀 많을 게다. 알았어, 엄마. 내가 시간 맞춰 나갈게.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에 들었던 전지가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동쪽 비탈의 한라봉 나무들은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이 척박한 땅을 일고 이만큼 키워냈지요. 자식 같은 한라봉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매만져 가장 예쁜 놈들로만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행여나 물을까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는 제 손길은 아기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흑돼지는 단골 정육점에 특별히 부탁해 가장 좋은 부위로 2근이나 끊었습니다. 기름과 살코기의 비율이 황금 같아 구워 먹으면 그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오메기떡은 사실 그 애가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언젠가 아들 녀석이 시연이가 떡을 좋아해라고 흘리듯 말한 것을 기억해뒀을 뿐이에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떡집에 가서 줄을 서서 사왔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은 고단하기보다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가서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 소식은 없는지 넌지시 물어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제주시를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서울 갈 때 입을 새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제 딴에는 가장 곱고 화사한 것으로 골랐는데 며느리 눈에는 촌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슬쩍 들기도 했어요.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꽉 찰 정도로 짐이 많았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도 묵직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번 서울행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돌아올 수 있기를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김포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것은 아들 범석 혼자였거든요.
두리번거리며 며느리를 찾는 제게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연이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또 급한 일. 그놈의 급한 일은 왜 하필 제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생기는 걸까요? 섭섭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먼 길을 달려온 아들 앞에서 굳이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다. 너라도 나와줬으면 됐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짐 이리 줘. 엄청 무겁네. 아들은 제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차는 처음 보는 하얀색 SUV였습니다. 차 안은 세차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어색한 향을 풍기고 있었지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문득 아들의 지친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겠구나 싶어 마음이 짠해졌어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아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경쾌한 알림음이 차 안의 정적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룸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신호에 걸릴 때마다 힐끔힐끔 휴대폰을 확인하고 무언가 답장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서 온 연락인지 뻔했지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일 겁니다. 아들은 제게 묻는 척하며 휴대폰 화면에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직.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다음 신호에 걸리자 또다시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범서가 운전하는데 위험하게 자꾸 휴대폰 보지 마라. 아, 미안 엄마. 중요한 연락이라서. 중요한 연락. 그게 과연 회사 일일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저녁 드셨는지 여쭤봤어? 손님방 이불은 제대로 깔았어? 집에 오기 전에 마트 들러서 탄산수 사오는 거 잊지 않았지? 그 같은 시시콜콜한 지시들이겠지요. 아들은 아내의 원격 조종을 받으며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한심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과 날카로운 알림음이 반복되는 차 안에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 15층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아들의 휴대폰은 두어 번 더 울렸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15층의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 있는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며 며느리 최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화사한 실내복을 차려입은 며느리는 방금 미용실에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에서는 먼 길을 온 시어머니를 향한 반가움이나 살가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치러야 할 행사를 앞둔 사람처럼 의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 아가. 잘 있었느냐? 너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구나. 제가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며느리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범석 씨, 짐은 이쪽 방으로 옮겨요.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손짓으로 가리킨 곳은 손님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거든요. 한쪽 구석에는 언제 샀는지 모를 운동기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미처 풀지 못한 택배 상자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계절 지난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요. 아이고, 방이 좀 어수선하죠? 제가 오늘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묵묵히 제 짐 가방을 방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주에서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제 정성이 갈 곳을 잃고 창고 방 구석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일단 저녁부터 드세요. 제가 간단하게 차렸어요. 며느리는 저와 아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간단하게 차렸다는 말에 그래도 따뜻한 밥에 찌개 하나쯤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밥그릇 하나와 작은 반찬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이상했어요. 부엌 한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신형 압력밥솥이 버젓이 놓여 있는데도 제 밥그릇에 담긴 밥은 갓 지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밥알이 뭉쳐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더욱 가관이었지요. 달랑 김치 하나. 그것도 맛있게 잘 익은 붉은 부분이 아니라 배추의 가장 끝부분, 질기고 시퍼런 이파리만 남은 김치 꼬다리였습니다. 어릴 적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손님상에는 절대 내놓지 않던 식구들 중에서도 아무도 먹지 않아 마지막에 버리곤 하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과 김치 꼬다리가 담긴 종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아들 내외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부풀어 있던 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요. 있는 대로 차렸으니 대충 드세요.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앉지도 않고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는 대로 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차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모를 줄 아는 걸까요? 이것은 무심함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저를 마주 보더군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화가 치밀기보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녀석은 어쩔 줄을 모르고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 정성껏 쌌던 한라봉의 상큼한 향기, 아들을 위해 샀던 흑돼지의 묵직함, 며느리를 생각하며 골랐던 오메기떡의 말랑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정성과 기대가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차디찬 밥 한 덩이와 푸르딩딩한 김치 꼬다리 하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주 잘 알겠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차갑고도 선명한 어떤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이 대접은 언젠가 반드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돌려주게 될 겁니다. 아주 공평하게 말이지요. 찬밥과 김치 꼬다리로 받은 충격은 하룻밤이 지나도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고방의 낯선 공기와 딱딱한 임시 침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창밖으로는 밤새도록 도시의 소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 소리까지 파도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자장가였던 제주에서의 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고 명징했습니다. 어제의 그 저녁상은 분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누구의 싸움이든 피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가면을 쓰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피곤해서 푹 주무셨어요? 오늘 제가 이 집 구경 한번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그 아이는 제 팔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 구경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재력을 과시하는 전람회에 저를 초대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거실은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벽, 흰색 소파, 흰색 타일 바닥까지. 잡지 화보에서나 보던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물건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뭘 자꾸 들여놓고 쌓아두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야 집도 넓어 보이고 또 그래야 집값도 안 떨어져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 말은 제 제주도 집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제 집 거실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들이 어릴 적 받아온 상장들, 여행지에서 사모은 작은 기념품들이 놓인 낡은 장식장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집값이나 떨어뜨리는 쌓아둔 물건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제 삶의 역사가 담긴 흔적들을 한순간에 낡고 촌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가죽이 아니라 특수 패브릭이라 관리하기는 좀 까다로워도 앉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한번 앉아보세요. 권유에 못 이겨 소파에 앉아보았지만 푹신하기는커녕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에 오히려 몸이 불편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돈의 냉기가 느껴지는 가구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빼곡하게 들어찬 다른 아파트의 회색 벽뿐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마주하던 푸른 밭과 주황빛 한라봉,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지요.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 역시 온통 반짝이는 빌트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독일제라는 커피 머신, 프랑스제라는 오븐, 버튼 하나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최첨단 후드까지. 며느리는 마치 박물관의 해설사처럼 각각의 가전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며 가격은 얼마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 안으로 집어넣는 게 유행이에요. 뭐 하나 밖으로 나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어머니 댁 주방은 양념통이며 그릇이며 나와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말에 또 한 번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제 주방은 평생 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져 온 전쟁터이자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양념통과 달아빠진 나무 주걱, 이가 살짝 나간 그릇들에는 제 땀과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그걸 그저 지저분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며느리의 가벼움에 실소만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음식을 만드는 기쁨이나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상을 차리는 마음을 평생 모르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어제 제게 그런 밥상을 내어줄 수 있었겠지요. 집 구경이라는 이름의 과시회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주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를 제 정성으로 조금이나마 덮여볼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범서가, 이거 너 좋아하는 흑돼지 오겹살이다. 그리고 아가, 이건 오메기떡인데. 아들은 흑돼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와, 엄마. 고기 진짜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질색하는 표정으로 고기 덩어리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무겁게 여기까지 왜 들고 오셨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만 하면 당일 새벽에도 다 배송이 와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그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듯 손가락 2개로 진공 포장된 고기를 집어들어 식탁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티슈를 뽑아 손을 꼼꼼하게 닦더군요. 그 모습에 아들은 금세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냉동실에 넣으면 다른 음식에 냄새 배는데 어떡하죠? 김치 냉장고도 이미 꽉 차서 넣을 데가 없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소리를 제가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제 정성은 순식간에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번엔 한라봉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 농장에서 가장 빛깔이 곱고 모양이 예쁜 놈들로만 골라 담은 제 자식 같은 한라봉이었지요. 이건 올해 처음 수확한 한라봉인데 맛이 아주 좋을 게다. 며느리는 한라봉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농약은 잘 치신 거죠, 어머니? 저희는 유기농 아니면 잘 안 먹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지요. 저는 평생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장난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벌레 하나하나를 손으로 잡아가며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제 평생의 자부심을 그 아이는 농약이라는 단어 하나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란다. 걱정 말고 먹어도 된다.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꼈는지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라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이 다가와 떡 상자를 열었습니다. 와, 시연아. 너가 좋아하는 오메기 떡이다. 엄마가 너 주려고 사오셨나 봐. 아들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며느리는 그 노력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 범석 씨. 내가 언제 오메기떡 좋아한다고 했어요? 나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이렇게 팥고물 묻은 건 너무 달아서 싫어요. 당신이 뭘 잘못 알았나 봐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무안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제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건 범석 씨나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제 선물들은 모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흑돼지는 냄새나는 짐 덩어리가 되었고
저를 위한 한라봉은 농약친 과일이 되었으며 며느리를 위한 떡은 주인의 취향도 모르는 촌스러운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차가운 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렷한지 마치 방문 앞 복도에 서서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와 계시잖아. 응, 어제 갑자기 오셨어. 너무 불편해 죽겠어. 언제 가실지도 모르겠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뭘 또 바리바리 싸우셨는데 촌스럽게. 시커먼 돼지고기랑 귤 같은 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처리하기도 곤란해. 그리고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시는데 아우 정말 피곤하다니까. 통화 내용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불편하다, 촌스럽다, 피곤하다. 그 아이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응, 알아서 잘 해봐야지. 그래도 며칠만 참으면 가시겠지 뭐. 응, 엄마. 또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지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지요. 좋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촌스럽고 피곤한 존재라면 기꺼이 그렇게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모든 수모와 모욕은 이자를 쳐서 아주 비싼 이자를 쳐서 반드시 되돌려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창고방에 쌓인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처지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저렇게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며느리는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더 살가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들으라고 했던 통화 내용이 마음에 걸렸거나 혹은 남편인 범석에게 한 소리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친구랑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했네요. 오늘은 저랑 범석 씨랑 같이 백화점이라도 가요.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그 말에 아들 범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엄마. 시연이가 좋은데 안다니까 같이 가자. 바람도 쐴 겸. 아들 녀석은 어떻게든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무슨 속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거대하다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외관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그곳은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덮쳐오는 진한 향수 냄새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조명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비싼 옷과 가방으로 한껏 멋을 내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 최시연에게는 물 만난 고기의 놀이터와도 같은 곳이었겠지요.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즘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며느리는 제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던 말은 까맣게 잊은 듯 곧장 명품관으로 저와 아들을 이끌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있을까 싶은 가격표를 단 가방과 구두들이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하게 한 매장으로 들어가더니 점원과 몇 마디를 나누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핸드백 하나를 어깨에 매 보였습니다.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색깔도 고급스럽고 내 이미지랑 딱이지? 아들 범석은 가격표를 슬쩍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헛기침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그러더니 거울 속에 저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범석 씨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이런 거 하나쯤은 저한테 사줄 수 있으려나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제력을 떠보고 아들을 압박하며 동시에 저를 시험하는 교묘한 수였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 정도 능력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들을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었지요. 제가 만약 그럼 사주고 말고 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는 당장 아들을 닥달해 제 돈으로 저 가방을 사려 했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범석이가 성공하는 건 자기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 부모의 돈에 달린 게 아니란다. 그리고 저런 가방이 없어도 우리 며느리는 충분히 예쁜데 못하러 저런 걸 탐내니. 제 대답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원의 표정도 어색해졌고요. 아들 녀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네요. 이건 그냥 가방이 아니라 여자의 자존심이자 투자 가치예요. 그러고는 다른 매장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끌려다니며 며느리의 투자 가치 목록들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점심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걷기만 했더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제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며느리는 그제야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그럼 커피나 한잔 할까요? 라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역시 으리으리하고 값비싼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외국어 이름들이 가득했고 커피 한 잔 가격이 제주에서는 온 가족이 푸짐한 고등어조림 정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뭐 드시겠어요? 전 아이스 바닐라 라떼요. 범석 씨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 마실 거지? 자신들의 메뉴는 멋대로 정하고 제게 묻는 신용만 하더군요. 저는 그저 나는 따뜻한 물이나 한 잔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점원이 주문한 커피와 물을 가져다 주었고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나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려왔나 봐. 정말 깜빡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범석 씨, 너가 계산해. 아들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지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현금이 별로 없는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은커녕 일부러 창밖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라는 것을 제가 모를 리 없었지요. 저를 이 비싼 곳으로 데려와 제 앞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 제 주머니 사정도 알아보고 동시에 아들의 무능함도 확인시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진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집어들어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점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계산서를 들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범석 씨 통해서 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커피 한 잔 못 사주겠니? 맛있게들 마셔라. 그리고는 보란 듯이 점원이 가져다 준 영수증을 지갑 깊숙한 곳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저는 창고방에 들어와 묵묵히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범석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이 갔지만 저는 묵묵히 아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엄마.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낮에 백화점과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이 말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셈이지요. 무슨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 저는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에 아들은 오히려 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시연이가 요즘 주식 공부를 하는데 아주 확실한 정보가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조금만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 확실한 정보, 투자처?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제 돈으로 며느리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게 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동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투자는 확실할 때 하는 게 아니란다.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 둘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것이냐? 그게 조금만 있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아들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온 절박함과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얼마가 필요하니? 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 한 500만 원 정도만. 좋다. 500만 원을 주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는 순간 저는 찬물을 끼얹듯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써오너라. 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차용증? 그렇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도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는 확실해야 하는 법이야.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명시해서 너와 너의 아내 도장까지 찍어 오너라. 그러면 내일 아침 바로 내 통장으로 싸주마.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제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빌려주는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의 계산된 행동에 보내는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아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제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차용증 사건으로 냉랭해진 분위기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난 듯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느라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친구가 잠깐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어머니, 소파에 그렇게 누워 계시지 말고 좀 단정하게 앉아 계세요. 손님 오는데 보기 안 좋잖아요. 창고 방에서 나와 잠시 거실 소파에 허리를 기대고 있었던 제게 며느리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의 자세까지 지적하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소파에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또 어떤 연극을 보여주려나 하는 심정으로요. 잠시 후 현관벨이 울리고 며느리의 친구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며느리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눈에 봐도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시연아.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 친구는 과장된 목소리로 감탄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에게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우리 범석 씨 시골 어머님. 잠깐 올라와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골 어머님. 제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범석 씨의 부속품이자 시골에서 온 이물질 같은 존재로 소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자신의 친구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친구라는 여자는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며느리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거실에 홀로 남겨진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는 주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마실 모양인지 원두를 갈고 기계를 작동시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예쁜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앞을 지나면서도 제게 커피 한 잔 권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가장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 말이야. 이번에 공구하는 거 대박 났다며? 완전 플렉스 했잖아. 나도 그거 사려고 했는데 놓쳤어.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의 절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플이 뭔지, 공구나 플렉스는 또 무슨 뜻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없다는 듯 자기들만 아는 은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시시덕거렸습니다. 어머, 근데 너의 그 옷, 오늘 TPO에 완전 딱이다. 바이브가 장난 아니야. 이번 신상인데 겨우 구했잖아. 근데 핏이 좀 애매해서 반품할까 생각 중이야. 그들은 서로의 옷과 가방,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 눈빛에는 저 촌스러운 노인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하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하는 대신 뜨개질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곧 태어날지도 모를 손주를 위한 베넷 저고리를 뜨고 있었지요. 조용히 코를 잡고 실을 감는 제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대화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제 안의 분노를 한 코 한 코 뜨개질에 엮어 넣었습니다. 저들의 가벼움과 무례함이 클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친구가 문득 저를 발견했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주도에서 주로 뭐 하세요? 쉬시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는 제 존재를 확인하고 동시에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떠보려는 의도가 섞인 질문이었지요. 제가 입을 열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가로채며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그냥 귤 농사 좀 지으시면서 소일거리 하셔. 공기 좋은 데서 편하게 쉬시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뜨개 바늘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귤 농사, 소일거리, 편하게 쉬시는 것. 그 세 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삶의 터전이 한평생 자부심으로 여겨온 나의 일이 며느리의 입에서는 한낱 고상한 할머니의 소일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귤 농사로 남편의 병원비를 대고 아들 범석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내며 뒷바라지했던 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뜨개 바늘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친구가 아닌 며느리 최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서늘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가, 그건 소일거리가 아니라 내 평생의 업이란다. 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귤 농사 덕분에 너의 남편, 우리 범석이가 남들 부럽지 않게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편하게 쉰 것이 아니라 잠잘 시간까지 쪼개가며 일군 덕분이란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겠구나. 내가 키우는 건 귤이 아니라 한라봉이란다. 제주 사람에게 귤하고 한라봉도 구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며느리가 교양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촌스럽고 기죽어 지내는 시골 늙은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격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코 한 코, 조금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야무지게 실을 엮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존심을 지키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순한 양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제게 보여준 무시와 모멸의 가시들을 이제는 제가 뽑아들 차례였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한 기색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고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밥과 국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아예 말도 걸지 않았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불안석이었지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고 방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 쌓인 먼지와 낯선 물건들의 정적이 차갑고 인위적인 거실의 분위기보다 차라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주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이 슬슬 눅눅해지는 것 같아 한번 바람이라도 쐬어줄 생각으로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그것은 빛바랜면 손수건이었습니다. 제 남편 범석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거의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그 사람이 군에 있을 때부터 썼던 것인지 가장자리에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제게 청혼하며 서툴게
수놓아 주었던 영숙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후 수십 년간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위로를 받곤 했어요. 제게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제 청춘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는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름이 수놓아진 부분의 실밥이 조금 터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헤어질 것 같아 저는 가방에서 작은 반지꼬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조금이라도 더 드는 방문 가까이에 앉아 무릎 위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시끄럽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무례함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이 방은 도대체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쌓아둔 물건들 좀 써야 하는데 어머니 짐 때문에 뭘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며 방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세워져 있던 운동기구를 거칠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 무어라 말릴 틈도 없이 운동기구를 끌어내던 며느리의 발이 제가 마시려고 옆에 두었던 물컵을 툭 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이 제 무릎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제 소중한 손수건 위로 말입니다. 어머, 짧은 비명을 지른 며느리는 그러나 깨진 유리 조각이나 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만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저는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버린 손수건을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물에 젖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남편의 채취마저 날아가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묻더니 제가 들고 있는 젖은 손수건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 물이네.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걸레 같은데 그거 빨면 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걸레.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제 삶의 일부와도 같은 제 남편의 흔적이 담긴 이 손수건을 저 아이는 그저 걸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파르르 떨며 젖은 손수건을 쥔 채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전 바빠서 이만 하고는 휙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영혼 없는 사과 한마디와 걸레라는 모욕적인 단어만 남긴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텅 빈 감정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존중이 눈곱만큼도 없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 아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일 뿐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젖은 손수건을 마른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버릇을 바로잡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요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처럼 아직 물기가 다 마르지 않은 손수건을 아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범서가, 이건 그냥 천조각이 아니란다. 너도 알지 않니? 이건 너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야. 내가 평생을 간직해온 보물 같은 것이지. 아들은 손수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손수건을 아끼는지 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너의 아내가 이 소중한 것에 물을 쏟고는 이것을 걸레라고 불렀단다.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어. 범서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너의 아내의 버릇을 이번에는 단단히 고쳐야겠다. 너가 남편으로서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해다오. 이건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떠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기대를 아들에게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시연이가 정말 몰랐을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걔가 원래 좀 덜렁대고 또 꾸밈없이 말하다 보니 말실수도 잘하고.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응? 아기는 없었을 거야, 정말이야.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며느리의 무례함과 오만함을 지적하는 제게 아들은 오히려 저더러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저 말은 며느리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범서가, 아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이니? 몰랐으면 사람의 물건을 걸레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냐? 너는 내가 지금 너의 아내가 밉다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너의 아내에게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지. 알아, 엄마. 아는데 시연이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볼 테니 엄마도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느니 차라리 제게 고개를 숙이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고 늙은 어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순하던 제 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마저 외면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기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젖은 손수건을 조용히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요, 어머니. 소용없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조차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접 나를 지키고 내 존엄을 되찾는 수밖에요.
슬픔은 이미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허영심과 과시욕,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 바로 그것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열릴 집들이 그 아이가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바로 그날. 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을 바꿔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창피를 안겨주리라. 젖은 손수건을 꼭 쥔 제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슬픈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지요. 며느리는 제가 드디어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받았는지 더 이상 제게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최시연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고 완벽한 복수를 위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하루를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새로 올라온 SNS 소식과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를 훑어보는 데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되더군요.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고가의 영양제 몇 알과 커피 한 잔으로 때웠고 점심은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녀에게 식사란 생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집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붙들고 집들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혹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면에 떠 있는 내용들을 곁눈질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파티의 콘셉트는 모던하고 시크한 프렌치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에는 지난번에 왔던 그 가벼운 친구를 포함해 며느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교 모임의 회원들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청담동 5호 대표 등 듣기만 해도 허영심이 가득 느껴지는 직업들이었지요. 저는 거실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응, 자기야. 음식은 케이터링 불렀어. 메종드팔이라고 요즘 제일 핫한 데야. 플레이팅 완전 예술인 거 알지? 와인은 내가 따로 준비할 건데 샤토마고 빈티지 좋은 걸로 구했어. 너희 오면 놀랄걸? 샤토마고. 저는 그 이름도 어려운 와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득 담긴 허세를 통해 그것이 아주 비싸고 과시하기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가장 핫한 케이터링과 빈티지 좋은 샤토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친구들 앞에서 저는 며느리의 모던하고 시크한 프렌치 스타일을 아주 토속적이고 촌스러운 제주 스타일로 완전히 짓밟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정보 수집을 마친 저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집을 비운 어느 평일 낮,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들고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평생을 함께 온 든든한 아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주 해녀들의 대장격인 옥자 언니에게 걸었습니다. 저와는 젊은 시절부터 밭일과 바닷일을 서로 거들며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지요. 언니, 나 영숙이야. 잘 지내지? 어머, 영숙이. 웬일이야, 서울 아들 집에 갔다더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옥자 언니는 단박에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단호하게 본론을 말했습니다. 언니, 내 체면 좀 단단히 세워줘야겠어. 이번 주 토요일 아침까지 서울로 뭘 좀 보내줘. 서울 것들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걸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릴 만한 걸로 말이야. 바로 그날 아침에 물질에서 잡은 싱싱한 돌돔하고 해삼, 멍게, 그리고 전복도 손바닥만 한 제일 실한 놈으로. 할 수 있지? 옥자 언니는 제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우리 영숙이 체면이 어떤 건데. 내가 그날 새벽에 우리 해녀들 싹 풀어서 바다를 통째로 뒤져서라도 보내주마. 서울 깍쟁이들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줄 테니 너는 어깨 쫙 펴고 기다리고만 있어. 든든한 대답에 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수산시장에서 가장 큰 경매상회를 운영하는 중마고 만수에게 걸었습니다. 만수야, 나다. 부탁 하나 하자. 오, 영숙이. 웬일이냐? 말만 해라. 너 부탁인데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겠냐? 토요일 집들이에 쓸 흑돼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흑돼지가 아니야. 제주에서도 최고로 치는 마블링이 눈꽃처럼 박힌 특상급 오겹살하고 목살로.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인데 토요일 오전에 우리 아들 집으로 정확히 배달되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따로 주소를 보내주마. 만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 아침에 마장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직접 골라 특별 숙성시켜 놓을게. 시간 맞춰서 총알같이 배송되게 할 테니 염려 붙들어 매셔.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한 식재료들을 집들이 식탁 위에 올릴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파티 계획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걱정스러운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가, 혼자 준비하려면 많이 힘들지? 이 늙은 어미가 뭐 도울 거라도 없을까? 청소든 심부름이든 굳은 일이라도 시키면 내가 다 하마. 너 힘든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안 좋구나.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차용증과 손수건 사건 이후 며칠간 보였던 냉랭한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에 떠오른 진심 어린 걱정을 연기하는 표정과 비굴할 정도의 낮은 자세에 그 아이의 의심은 이내 오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시골 늙은이가 내게 굴복하는구나. 서울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두 손 두 발 다 든 게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잘 됐네요. 마침 일손이 좀 필요했는데 괜히 어설프게 도와주신다고 하다가 일만 더 크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럼 100번이고 말고 우리 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저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있던 메모지를 쭉 찢어
제게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받아드는 제 손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는 전율에 가까운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 이 늙은 어미가 우리 며느리 체면 단단히 세워주도록 노력하마. 물론 제가 세워주려는 체면은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완벽한 수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넨 리스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일을 하다라는 명령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러나 군소리 한마디 없이 모든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제 순종적인 태도에 며느리는 완전히 방심하고 저를 더욱 편리한 도구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바였지요. 첫 번째 임무는 집 안대 청소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결벽증 환자라도 된 것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지적하며 제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창틀에 먼지 낀 거 안 보이세요? 면봉으로 틈새까지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저기 몰딩 부분도 걸레질 다시 하시고요. 손님들이 이런 거 보면 집 관리 안 한다고 흉봐요. 저는 허리를 굽혀 몇 시간 동안 창틀과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제 머릿속은 오로지 집들이 당일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편안히 누워 네일 아트를 받거나 피부 관리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이번에는 장보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신의 신용카드와 함께 길고 긴 쇼핑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리스트에는 이름도 생소한 각종 수입 허브와 치즈, 그리고 올리브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단연코 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혹시 실수하셔도 되는데 이 와인만큼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백화점 지하 와인 코너에 가서 샤토마고 1996년산으로 달라고 똑똑히 말씀하셔야 해요. 다른 빈티지도 안 되고 다른 와이너리는 더더욱 안 돼요. 아셨죠? 제 친구 중에 와인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의를 주듯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가. 샤토마고 1996년. 절대로 잊지 않을게. 걱정 마라. 저는 며느리가 건넨 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하 와인 코너로 갔지요. 점원에게 샤토마고 1996년산을 보여달라고 하자 점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후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에 담긴 와인 한 병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한라봉 밭에서 나는 1년 수입의 일부를 떼어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찾던 게 이게 아닌가 보네. 라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고는 와인 코너의 가장 구석, 할인 행사를 하는 매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라벨을 붙인 저렴한 와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중에서 샤토라는 단어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라벨의 성 그림이 어딘지 모르게
샤토 마고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산 와인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샤토 마고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지요. 저는 그 와인을 무려 6병이나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오라고 했던 다른 값비싼 수입 치즈 대신 평범한 국산 슬라이스 치즈와 까망베르 치즈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가 사온 것들을 풀어놓자 며느리의 얼굴은 예상대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사오라고 한 와인은 이게 아니잖아요. 샤토 마고, 모르세요? 그리고 이 치즈는 또 뭐고요?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머리를 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니? 내가 정말 노망이 들었나 보다. 분명히 점원이 이게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이름이 하도 어렵고 비슷하게 생겨서 나는 이게 그거인 줄만 알았지 뭐니. 아가, 정말 미안해서 어쩌노. 내가 이 늙은 몸으로 다시 가서 바꿔올까? 제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연기하자 며느리는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차마 제게 다시 가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저녁이었고 백화점은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됐어요. 지금 가서 뭘 어떡해요. 정말 속 터져. 며느리는 제게서 와인병을 빼앗아 들고는 부엌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완벽한 프렌치 시크 파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가, 와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구나.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이 어미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하나 해주는 건 어떻겠니? 됐어요.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요? 음식까지 망치실 일 있어요? 며느리는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음식이 있단다. 서울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 손님들은 이런 토속적인 맛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잖니. 어미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접시에 조금만 만들어서 상 한쪽 구석에라도 놓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도 안 먹으면 그냥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시울을 붉히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지요. 며느리는 와인 때문에 이미 계획이 틀어져 신경이 날카로워진 데다 울먹이는 제 모습에 더 화를 내기도 곤란했는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는 토속적인 음식이라는 말에 제가 기껏해야 된장찌개나 나물 무침 같은 것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자신의 화려한 케이터링 음식 옆에 그런 촌스러운 음식이 놓이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지만 제 끈질긴 간청을 거절하기도 애매했을 겁니다. 정말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정말 조금만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메인 요리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냥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놔두세요. 아셨죠? 마지못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고맙다 아가.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며느리는 자신의 파티의 가장 강력한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자리에 섰고 무대에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제주에서 도착할 싱싱한 전령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제 전쟁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집들이 당일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미세한 흥분과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보다
2배는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수십 벌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파티의 주인공이 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지요. 오전 10시 정각, 약속대로 제주에서 보낸 거대한 아이스박스 2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방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옮겨 숨겼습니다. 아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강렬한 향수 냄새와 높은 하이힐 소리, 가리고 과장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어머, 시연아. 집 너무 예쁘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네. 이 조명 어디 거야? 우리 집에도 달고 싶은데? 그들은 집주인인 며느리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갓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 소파는 얼마일까? 저 그림은 진품일까? 하는 속물적인 호기심이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며느리는 마치 여왕벌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사온 싸구려 와인은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고 자신이 따로 주문한 비싼 와인 몇 병만을 자랑스럽게 내놓더군요. 저는 약속대로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손님들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요. 어머니, 주방에만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부를게요. 괜히 나와서 어색하게 서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에 머물렀지만 제 귀는 거실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큰 돈을 주고 주문했다는 메종드 파리의 케이터링 음식들이 화려한 은쟁반에 담겨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로스트 비프, 연어 그라브락스, 트러플 파스타, 카프레제 샐러드 등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지요.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 내가 너희 주려고 특별히 주문한 거야. 요즘 여기서 안 먹어보면 간첩 소리 듣는다? 친구들은 환호하며 저마다 접시를 들고 음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트 비프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은 한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고 파스타를 맛본 다른 남자는 포크를 내려놓고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연아, 근데 음식이 좀 차갑지 않니?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다른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파스타가 완전히 식었어. 로스트 비프도 너무 차갑고 질긴데 샐러드 채소는 좀 시들하고.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음식들은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며느리 몰래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온 기구들의 온도를 최저로 돌려놓고 전원 플러그를 아주 살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뽑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뚜껑만 덮어두면 온도가 유지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따뜻하게 배달됐는데. 며느리는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와 보온 기구를 확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음식들은 모두의 접시 위에서 차갑고 맛없는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파티는 순식간에 싸늘하고 민망한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울상을 짓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제가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가장 인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방에서 나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손님들 표정이 왜 저리 안 좋으실까?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나 보구나. 제 등장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음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망했어요, 제 파티. 저는 며느리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며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귀한 손님 여러분. 저희 애가 아직 살림이 서툴러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이 늙은 어미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살림이 서투네라는 표현을 쓰며 며느리의 무능함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들 마세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제가 제주도에서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으로 소박하게나마 음식을 좀 준비했답니다. 서울분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이라도 좀 드셔야지요. 제 말이 끝나자 굶주려 있던 손님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여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관심은 제게 쏠린 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가, 넌 손님들하고 이야기나 나누고 있거라. 나머지는 이 어미가 알아서 하마. 하고는 위엄있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저는 숨겨두었던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옥자 언니가 그날 새벽에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차가운 얼음과 함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크고 화려한 접시를 꺼내 먼저 차갑게 숙성시켜 두었던 돌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회칼이 번쩍이자 두툼한 돌돔은 순식간에 투명하고 찰기 있는 회로 변해 접시 위에 아름다운 꽃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옆으로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쫄깃함을 살린 전복과 붉은 속살이 매력적인 해삼과 멍게를 먹기 좋게 썰어 올렸습니다. 다음은 만수가 보내준 특상급 흑돼지 차례였습니다. 저는 월계수잎과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삶아낸 오겹살 수육을 건져내어 한 점 한 점 정성껏 썰었습니다. 비계와 살코기가 완벽한 층을 이룬 수육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지요. 이 모든 것을 거대한 쟁반 위에 빈틈없이 담아내고 마지막으로 제 비법 양념장과 파무침, 그리고 갓 짜낸 참기름 소금장을 곁들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토속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바다와 땅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케이터링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음식의 압도적인 위용에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이걸 정말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 돌돔 회 좀 봐. 횟집에서도 이렇게는 못 먹겠다. 흑돼지 수육 냄새가 정말 미쳤다. 손님들은 조금 전의 어색함은 까맣게 잊고 제 음식을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게 눈 감추듯 회를 집어먹고 수육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기에 바빴습니다. 시연아,
너희 어머님 요리 명인이셨네. 이런 어머님을 두고 왜 케이터링을 부른 거야? 정말 너무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해산물 중에 최고야. 이 수육 어떻게 삶으신 거예요? 하나도 안 퍽퍽하고 입에서 녹아요, 녹아. 모든 칭찬은 며느리가 아닌 시연이 어머님인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요리 비법을 묻는 모습을 지켜보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파티 주인공 자리를 순식간에 제게 빼앗긴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는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삼키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아직 많이 남았답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준비한 비싼 와인 대신 제가 무심코 식탁 위에 올려둔 싸구려 와인을 물처럼 마셔댔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와인의 가격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음식과 칭찬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이 수육을 크게 한 점 싸서 입에 넣으려다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아, 정말 다 좋은데 여기에 잘 익은 김치 하나만 딱 있으면 완벽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김치. 시연아, 집에 김치 없어?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저희 집은 김치를 잘 안 먹어서. 그 순간 제가 활짝 웃으며 나섰습니다. 어머나,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제가 우리 아들 주려고 제주에서부터 직접 담가온 아주 특별한 김치가 있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다시 한번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번 복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두 종류의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작은 도자기 접시를 꺼내 먼저 잘 익은 포기김치의 가장 맛있고 붉은 속 부분만 골라 젓가락에 썰어 한쪽에 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그야말로 김치의 정수였지요. 그리고 접시의 다른 한쪽. 저는 통의 맨 밑바닥에 있던 시퍼렇고 질긴 이파리만 남은 김치 꼬다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첫날 며느리가 제게 내놓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들고 비장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람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며느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접시를 며느리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맛있는 김치가 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접시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 이 귀한 꼬다리는 너를 위해 내가 따로 남겨두었단다. 저는 젓가락으로 시퍼런 김치 꼬다리를 정확히 집어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다른 부분은 잘 안 먹고 이 김치 꼬다리를 제일 좋아하지 않니? 안 그러니? 자, 이건 너의 몫이란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접시 위의 김치 꼬다리와 새하얗게 질려버린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더 이상 어리둥절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깨달음,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텅 빈 앞 접시 위에 시퍼런 김치 꼬다리 하나를 정확히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모욕을 몇 배의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는 이 전쟁의 끝을 알리는 차갑고도 우아한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김치 꼬다리가 며느리의 접시 위에 내려앉는 순간 파티는 끝났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화기애애하고 즐겁던 분위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거실을 채웠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대화는 온데간데 없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본 관객들처럼 한동안 멍하니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난번에 왔던 며느리의 가장 친하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시연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다. 오늘 음식 정말 잘 먹었어, 어머님.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면서도 제게는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그 인사는 오늘의 승자는 당신이네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 다른 손님들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시연 씨, 오늘 파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며느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인상 깊었다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순식간에 썰물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간 거실에는 화려한 음식의 잔해와 빈 술병들, 그리고 주인 잃은 웃음소리에 공허함만이 휑하게 남았습니다. 모든 손님이 사라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는 제게로 휙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얗게 질려있던 그 아이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는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는 차분하게 되물었지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니, 아가. 나는 그저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줬을 뿐인데.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것이라도 있니? 제 태연한 반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찬밥과 김치 꼬다리를 주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겠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치졸했던 과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굳은 채 서 있기만 하던 아들 범석이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이 또다시 아내의 편을 들며 제게 이해해달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나쳐 자신의 아내인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들은 며느리에게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범석 씨,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 파티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줬다고. 망신? 망신은 당신이 자초한 거지. 애초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제주도에서 먼 길 오신 분한테 찬밥에 김치 꼬다리를 내놓은 게 누구였지? 아버님 유품을 걸레짝 취급한 건 또 누구고? 우리 엄마 평생의 업을 소일거리라고 무시한 건 누구였냔 말이야. 아들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아내의 기에 눌려 혹은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오늘 자신의 어머니가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서슬 퍼런 추궁에 당황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하고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됐어. 더 이상 당신의 그 이기적이고 유치한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오늘 일은 전부 당신이 뿌린 씨앗을 당신이 거둔 것뿐이야. 그러니 엄마한테 원망할 자격 당신한테는 없어. 아들의 마지막 말은 며느리에게 내리는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분한 듯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미 모두 끝났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올 때 가져왔던 제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계속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낼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가방 맨 위에 낮에 꿰맸던 남편의 손수건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물자국은 희미하게 남았지만 터졌던 실밥은 제 손으로 단단히 꿰매져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단단하게 아문 것처럼요. 저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에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시멘트 집에서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닫고 문 옆에 세워두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승자로서 당당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11장 다시 나의 제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안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저는 창고 방의 딱딱한 침상 위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의 소음도 잠시 숨을 죽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어젯밤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넣을 것도 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겨둘 미련 또한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자 어젯밤의 전쟁터 같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과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싸늘하게 식은 기름 냄새와 시든 꽃 냄새가 뒤섞여 역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는 하얀 소파 위에는 누군가 흘린 와인 자국이 붉은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지워지지 않을 얼룩처럼 보였지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못 본 척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깨끗한 냄비 하나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제주에서 가져온 멸치와 다시마가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그것들을 꺼내 육수를 내고 밥솥에 남은 찬밥을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가 어지러운 집안에 울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들 범석이 초췌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자책감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난장판과 주방에서 밥을 끓이고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차마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식탁 의자를 빼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언제 일어나셨어요? 너는 이제 일어났니? 속은 괜찮으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잠 못 잔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에 아들은 오히려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작은 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지요. 지난 일은 됐다.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법이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란다. 어서 이거라도 먹고 속이나 풀어라. 아들은 눈앞에 놓인 따뜻한 죽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제 몫에 죽을 떠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다시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까맣게 번져 있었고 밤새 울었는지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의기양양하던 파티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지요.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앉아있는 식탁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도록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파국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도 미워할 생각도 없단다. 너는 그저 너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돌려받았을 뿐이야. 그러니 일어나거라. 너의 그 값싼 동정심 유발은 더 이상 내게 통하지 않는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마. 나는 오늘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너희를 보러 서울에 오는 일은 없을 게다.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까지마, 엄마. 우리가 다 잘할게, 응? 범석아, 너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자람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배우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너희 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할 숙제이지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방에 세워두었던 제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아들을 비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켜라.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한다. 엄마,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시연이도. 아들이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서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보고 싶거든. 앞으로는 너희가 제주로 오너라. 그리고 와서는 군말 말고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도록 해라. 나는 너를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약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범서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이 저를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자 비로소 제가 이겼다는 실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무너진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아픔은 제 아들이 한 뼘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것을요. 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높고 빽빽한 건물들은 서로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며 차갑게 서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심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탑승구 앞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저처럼 제주로 돌아가는 사람들 혹은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카카오톡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공항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더 미안해. 조심히 내려가. 그리고 엄마 말이 다 맞아. 우리가 찾아갈게. 꼭 찾아가서 다시 용서를 빌게. 사랑해, 엄마. 저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답장 대신 비행기 모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저와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던 잿빛 도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창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다시 저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비행했을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며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늠름하게 솟아있는 한라산의 모습이 보이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의 제주, 나의 집. 제주공항에 내리자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싱그러운 풀 내음이 뒤섞인 제가 평생을 맡아온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며칠간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응어리들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돌담길, 감귤밭, 유채꽃, 그리고 파란 하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그 삭막한 아파트 단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작은 화단의 꽃들과 잘 익은 한라봉의 상큼한 향기였습니다. 서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짐을 내려놓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제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제주의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맑은 녹차를 마시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긴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 거실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민낯의 소복한 옷차림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연극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으로 저희의 잘못을 갚아나가겠습니다. 주말에 제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와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쾌함이나 승리감과는 다른 잔잔하고 평화로운 감정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제 농장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실려왔어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